여기 BTS의 멤버인 RM이 가장 존경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 사후에 펼쳐진 2019년 베니스 전시회 때는 직접 가서 감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RM은 윤이라는 곡에서 가사 전반에 작가의 철학을 녹여내어 존경심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평소 쓸데없는 말을 삼가하여 침묵의 작가라고도 불리는 윤영근입니다. 윤영근은 1928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유교적 분위기가 강한 집안 때문에 그림 공부에 대한 반대가 심해 청주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해 잠시 은행원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윤영근의 예술가로서의 삶은 그 자체가 바로 어두운 한국의 현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점잖고 진중한 이미지와 달리 그는 암울한 시대의 울분과 서름을 사귀며 삶을 살아냈습니다. 먼저 윤영근 작가와 수아 김환기와의 인연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윤영근은 서울대 미대 실기 시험날 비를 맞고 시험장에 들어가자 시험 감독관이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겠냐며 걱정을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중에 자신의 장인이 되는 김환기였습니다. 윤영근은 서울대 재학 시절 학내 분쟁 당시 동맹휴학에 가담하여 제적을 당했고 이 시위 전력 때문에 한국 전쟁 때는 좌익으로 매도되어 사살되기 직전에 탈출합니다. 전쟁 후에는 이 제적 전력 때문에 서울대에 복학을 못하고 홍익대 미대에 편입을 하였는데 당시 미대 교수가 서울대에서 홍익대로 자리를 옮긴 김환기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윤영근은 김환기의 장녀와 결혼하였으며 김환기를 아버지, 김환기의 부인인 김양안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존경하였다고 합니다. 윤영근은 유신체제 하에서도 고초를 겪었습니다. 1973년 숙명여고 미술교사로 재직 중에 당시 실세 중의 실세인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의 지원으로 부정입학한 재벌가의 딸의 비리를 따져 물었다가 윤영근이 즐겨 쓰던 모자가 레닌의 것과 닮았다는 명목으로 방공법 위반으로 잡혀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던 김환기가 모자를 쓴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이것이 단지 멋있게 보여서 자신의 버려진 청바지로 만들어 쓴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동아일보에서 Y 교사의 억울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윤영근의 작품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73년 숙명사건 이후로 그의 작품에서 그 이전의 밝은 색채가 사라지고 전형적인 검은 작품이 등장하며 이 작품들이 그의 대표작이 됩니다. 다음은 윤영근의 말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한국 수묵화에서 먹물이 한지에 스며드는 느낌과 비슷하게 검은 기둥이 캔버스의 천이나 한지 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번지게 표현하였습니다. 윤영근은 추사 김정일을 흠모하여 스스로 추사체에 절제된 회화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선을 그린다기보다는 획을 그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영근의 예술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영근은 살아생전 보여줬던 인품과 작가로서의 삶, 그리고 작품이 풍기는 아름답고 고결한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작가입니다. 다음은 윤영근의 말입니다. 윤영근의 작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9-28이라는 작품입니다. 1973년 숙명사건 이전인 1969년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 출품 작품으로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참가로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는 세계 3대 비엔날레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숙명사건 이후인 1976년에 제작한 청다색이라는 작품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땅을 상징하는 암갈색을 혼합한 색인 청다색을 큰 붓으로 내려그은 작품입니다. 내려그은 두 기둥 사이에 밝은 문이 생기는데 작가는 이것을 천지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검은 기둥은 오랜 세파를 견뎌낸 고목처럼 보이고 지면으로 빠져들어가는 묵빛이 주변의 여백과 대조를 이루어 한국적 정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0년에 제작한 다색이라는 작품입니다.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울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제작한 작품으로서 고목이 옆으로 쓰러져 있으며 검은색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환기와 윤영근 두 작가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윤영근의 작품 세계에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작가는 단지 장인과 사위 그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먼저 윤영근 작가는 초기에 수화 김환기에게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추상화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수화 김환기의 1970년 작품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는 작품은 윤영근에게 커다란 충격과 자극을 주었습니다. 김환기의 이 작품은 사실 윤영근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 미술계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윤영근 작가가 한국화에서나 보던 먹의 깊은 빛깔과 번짐 효과를 유화 물감과 캔버스를 통해 구현하기 위해 도전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였다는 게 작가의 고백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1974년 10월 윤영근은 수화 김환기의 뉴욕에서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들은 후 자신의 아뜰리에에서 사진을 한 장 찍습니다. 벽 한쪽에는 김환기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가 걸려있고 그 옆에는 윤영근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서 윤영근은 슬리퍼를 신은 채 주먹을 불끈 쥐고 당당한 자세로 서서 정면을 또렷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 사진을 보고 김환기에서의 출발과 김환기로부터의 결별을 동시에 선언하는 윤영근의 야심찬 기록이라는 멋진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윤영근은 수화 김환기 사망 후 작가의 뉴욕 아뜰리에를 정리하며 사진을 찍고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스승이자 아버지인 수화 김환기를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김환기의 대표작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의 작품과 관련해서 김환기는 내가 찍은 점 저 총총히 빛나는 별만큼이나 될까라고 일기에 적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 작가는 가끔 하늘과 땅으로 비교되기도 합니다. 김환기의 작품은 한편으로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는 서정을 표현했다면 윤영근의 흑빛깔 작품들은 반대로 묵묵하고 담담하게 땅 위에 서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환기의 작품은 수많은 별과 같이 많은 이야기와 사연을 담고 있다면 윤영근의 작품은 단지 군더더기 없는 외마디 소리인 것입니다. 윤영근의 작품에 대해서는 해외의 수많은 미술계 인사들이 극찬을 한 바 있습니다. 조셉 러브라고 하는 세계적인 미술평론가는 윤영근 작품을 보고 한눈에 반하여 한국 시골의 김치떡처럼 단순하고 흙냄새가 풍긴다라고 평하며 일본 도쿄 화랑의 작품을 소개하여 개인전을 열게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니멀리즘이라는 미술 사조를 창시한 도널드 저드는 뉴욕에서 윤영근이 개인전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저드 본인도 윤영근 작가의 그림을 침대 머리맡에다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윤영근은 평소 작가의 인격이 작품과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자의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캔버스에 반영된다고 믿었던 거죠. 우리가 그의 작품을 마주할 때 고결한 그의 성품이 느껴지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세간에는 윤영근을 단색화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퉁치듯이 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윤영근은
탄색화라는 작품상의 기교에 머물지 않았던 작가입니다. 윤영근은 자신의 생각과 삶의 궤적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그의 작품이 항상 일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윤영근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실 때는 작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작품의 이면에 있는 윤영근의 올곧은 성품 그리고 그로 인한 지난했던 삶의 궤적도 같이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